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97편 서동, 선화공주, 그리고 백제무왕. 서기 598년 백제 제27대 임금이었던 위덕왕이 세상을 떠납니다. 땅이 다음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가 바로 은혜 해자의 해왕입니다. 해왕의 이름은 계이고 명왕의 둘째 아들인데 창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명왕은 성왕을 말하고 창왕은 이제 막 세상을 떠난 위덕왕을 일컫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위덕왕이 사망하자 그의 바로 아랫동생이 왕위를 이어받아 해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일본 서기 추고 5년, 즉 서기 597년의 기록을 전 시간에 소개해드린 적 있죠. 추고 5년 여름 4월 백제왕이 왕자 아좌를 보내 조공하였다. 흔히 이 인물을 아좌태자라고 얘기합니다만 일본 서기에는 그저 왕자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가 맏아들인 태자가 아니더라도 위덕왕의 아들이 분명하다면 어째서 위덕왕이 사망했을 때 아들이 아닌 동생이 왕위를 이었을까요? 대왕마마께서 승하시었으니 한시바삐 왕위를 계승하게 하여 다음 임금께서 장례를 주관하여야 오를 것이오. 그렇다면 누가 왕위를 이어받아야 한단 말인가? 그야 당연히 승하신 대왕마마의 아드님이신 아좌태자께서. 내 이놈! 저놈을 처단하라! 그리고 아좌를 끌고 오너라. 이제부터 내가 백제의 임금이니라. 이렇게 해서 위덕왕의 동생인 해가 태자 아좌를 제거하고 정변을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그저 무책임하게 상상해보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김기섭 연구원은 위덕왕에게는 왕위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덕왕의 아들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뭐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위덕왕이 절에 들어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 처음에 그 이야기, 설화성 이야기가 뭔가 좀 의미하는 바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합니다. 그래서 또 왕위에 45년 동안 하는 도중에 뭐 아들이 꼭 있었다면 해왕이 즉위할 수 있었을까. 45년 재위했기 때문에. 위덕왕이 즉위 초기에 왕위 계승을 거절하고 아버지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출가하여 수도하겠다고 했던 것은 자식이 없어 홀가분한 몸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위덕왕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45년간이나 재위하는 중에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았을 텐데 이른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 해가 조카를 제치고 왕권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따라서 위덕왕에게는 아들이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석에 등장하는 아좌는 위덕왕의 친아들이라기보다는 왕실의 자제 중 한 사람이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해왕의 경우 위덕왕 재위 시에 외에 건너가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만일 위덕왕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그가 왕위를 계승한 것은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심정부 교수의 견해를 들어보시죠. 위덕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즉위했을 때 위덕왕을 크게 도와준 것만은 뭐 사실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위덕왕으로 볼 때 이 해왕한테 그 빚을 많이 졌다고도 이렇게 하겠고요. 그래서 다만 이 위덕왕 재위연간의 기사에는 뭐 해왕의 역할은 뭐 왕의 동생으로서 전혀 그 파악이 안 되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때 위덕왕이 그 돌아가신 뒤에 그 해왕한테 왕위를 물려줬지 않았을까. 자, 어떻든
해왕이 위덕왕의 뒤를 이어 백제의 제28대 임금으로 즉위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해왕에 대해서 더 이상 들려드릴 얘기가 없습니다. 왕이 세상을 떠났다. 시호를 해라 하였다. 삼국사기에는 그가 즉위했다는 기록 바로 다음 줄에다 서기 599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망기서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위 2년째에 사망한 것으로 돼 있으나 왕위를 물려받은 그 해를 재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에 걸쳤을 뿐 실제 재위 기간은 1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해왕의 경우 왕이 되었다, 그리고 사망하였다, 이 이외의 어떤 기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치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단명했던 것이죠. 해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된 사람은 해왕의 맏아들 선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올라 법왕이 되는데 그 역시 즉위 2년째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해왕과는 달리 그 짧은 재위 기간에도 뭔가 이루어보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우선 그의 시호가 법법자, 법왕이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는 법왕이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도모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법왕의 법자는 법법자인데요. 오늘날 말하자면 법률을 의미해 주는 것이긴 하지만은 실제 당시에 있어서는 불교 용어상으로의 법왕입니다. 즉 불교에서 삼보로 여겨지는 불법승 중의 법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은 계율의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계율을 강조한다, 그 말은 즉 국가의 법을 강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즉 국가의 법을 강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국왕권의 강화를 의미해 주는 것하고 일치가 되는 것이고, 불교를 국가 통치의 사상적 기반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법왕이 즉위하자마자 단행한 조치들은 그러나 좀 엉뚱했습니다. 백제 국왕의 이름으로 칙령을 내릴 것이다. 이 시간 이후부터 부처님의 법에 따라 모든 백성은 일체 살생을 금하도록 하라. 이들아그라! 자, 생물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어명이 내려졌다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매는 무엇에 쓰는 것이냐? 이거야 꽝사냥할 때 쓰는 것입죠. 민가에서 기르는 모든 매를 풀어주라는 어명이시다. 알겠습니다요. 풀어줘 빨리. 물고기 잡는 어구와 산짐승을 잡는 사냥도구를 다 수고해왔으면 불을 질러라! 없애라는 어명이시다! 법왕 원년 겨울 12월에 왕이 영을 내려 생물 죽이는 것을 금하고 민가에서 기르는 매를 거두어 놓아주었으며 또 고기 잡는 기구와 사냥 도구들을 불살랐다. 법왕이 철저히 불제자를 자처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살생을 금하라는 불교의 계율을 고스란히 세속의 국법에 도입하여 그대로 지키도록 명을 내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일절 잡지 못하도록 명을 내렸다면 모두 풋성기만 먹고 살아야 한다는 얘긴데 혹 법왕의 그런 조치가 백제의 군사력을 약화시키진 않았을까요? 군사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하려면 단백질 섭취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육식하지 말아라 이래버리면 군사들이 그 풀만 먹고 힘이 날까 이런 겁니다. 물고기 잡지 말아라, 짐승들 잡아서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싸워야 되는 군사가 이게 체력이 벌써 이게 딸리는데 다른 나라에 이게 싸움이 되냐? 이게 지금 평화 시기도 아니고 언제나 적하고 대치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너무 무책임한 조처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가 상당히 있죠. 그래서 글쎄요, 실제로 군사들이나 백성들이 임금의 명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육식을 끊고 출가한 승려들처럼
채식만 하지는 않았겠죠. 아마 법왕의 그런 명령은 불교를 숭앙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법왕이 관산성 전투 이후 더욱 막강해진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파격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불교의 계율을 국가 통치에 바로 끌어들이는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택했다는 얘기죠. 법왕이 불교를 통해서 왕권 강화를 꾀했다는 사실은 제위 2년째에 추진했던 불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법왕 2년봄 정월에 왕흥사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을 두었다. 왕흥사란 글자 그대로 왕실을 흥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사찰입니다. 왕실을 흥하게 한다는 것은 당시 대성팔족으로 상징되던 귀족 세력들을 왕권 휘하에 두겠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예명대 노중국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고이전까지 성황대까지 상당히 확립되었던 왕권 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제 관산성 전투 이후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정충의 실권을 이제 대성팔족이 이제 장악을 하게 되어지게 되고, 이 속에서 이제 그래도 위축된 왕권을 다시 한번 일으켜 보려고 했던 게 법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가 왕흥사 창건이죠. 그 왕흥사 이름은 그 시사해 주는 바가 큰데요, 왕흥입니다. 왕실이 흥기한다, 이런 이제 목적으로서 이제. 그런데 왕흥사를 창건하겠다고 선언했던 때가 법왕 제위 2년째인 서기 600년 정월이었는데 넉 달 뒤인 5월에 법왕이 세상을 떠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찰 창건을 추진한 지 4개월 만에 사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은 법왕이 왕흥사 창건을 추진했던 것이 그 자신의 단명을 불러왔다고 분석합니다. 이 왕흥사를 창건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귀족들을 업신여기고 임금이 국사를 독단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실에서 부처의 가르침을 받드는 것이야 장려할 일이지만 일체의 살생을 금하겠다니 모든 백성들을 출간 수도자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군사들에게 어떻게 침입자들과 맞서 싸우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고기 같은 미물도 죽여서는 안 되는 바에 어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무엇보다 왕흥사 창건을 밀어붙이는 걸 보면 이제 임금이 국정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 귀족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는 군주 혼자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대성팔족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으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합시다. 예, 그럽시다.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관산성 전투 참패 이후 백제 조정을 좌지우지했던 귀족 세력들이 법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냅니다. 자, 이 귀족 세력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법왕에게 어떻게 대응할까요? 한밭대학의 심정보 교수는 색다른 견해를 내놓습니다. 즉, 귀족 세력들이 저항에 밀려서 법왕이 임금의 자리는 물론 아예 속세를 떠나 출가를 해버렸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견해입니다. 법왕이 스스로 출가했다기보다도 아마 그 기로들이 아마 압력이 상당히 정삼에서 그런 원로들이 회의에서 아마 그런 압박이 아마 상당히 심하지 않았을까. 예. 왜냐하면 그 고대 국가를 지탱하는 것이 병력인데 이 병력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고 군사 훈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체력이 유지돼야 되는데 그 체력을 유지하는 방안이 또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국가를 보유하기 위해서 아마 기로들의 역할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위 2년째 되던 해 5월에 왕이 사망하자 그의 시호를 법왕이라 하였다라는 삼국사기 기록으로 보아서 출가했다기보다는 사망했다고 봐야 하겠죠. 바로 이전 왕이었던 해왕의 경우는 나이가 70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즉위 2년 만에 병사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의 아들이었던 법왕마저 아버지처럼 제위 2년 만에 사망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만듭니다. 법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하는 것은
다음 왕인 무왕이 어떻게 즉위했느냐 하는 문제와 복잡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왕실을 포위하고 있던 귀족 세력들에게 도전하여 왕권을 강화해보려던 법왕의 의지는 그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남으로써 수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백제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의자왕이 31대 임금이었는데 그 바로 앞에 제위했던 왕이 지금 우리가 탐색하려고 하는 30대 무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왕의 혈통에 대해서 문헌들마다 달리 기록하고 있어서 그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무왕의 이름은 장인이 법왕의 아들이다. 풍채가 훌륭하고 뜻이 호방하고 기상이 걸출하였다. 법왕이 왕위에 오른 이듬해에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여창이 죽고 그의 아들 여장이 즉위하였다. 중국 사서인 북사 백제전에는 무왕이 여창, 즉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무왕을 앞서 제위했던 법왕과 해왕을 뛰어넘어서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북사 백제전의 기록은 잘못된 듯 보입니다. 전주교육대 김주성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무왕 바로 앞에 해왕과 법왕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해왕과 법왕은 극히 짧은 기간 동안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중국 사서에는 이런 해왕과 법왕의 존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짧은 제위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중국에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서에는 무왕이 바로 위덕왕의 이 뒤를 이은 그런 식으로 서술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백제의 사비성에서 서해 바다를 건너 중국의 북쪽까지 사신이 왕래하는 데만도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또한 사신 파견을 자주 하는 게 아니라 대개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덕왕 다음에 왕위를 이었던 해왕과 법왕은 즉위한 지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재위 중에는 중국에 사신이 갈 겨를이 없었겠죠. 따라서 무왕 때 사신이 와서 즉위 사실을 알리자 짧게 제위했던 두 임금을 생략해버리고 무왕을 위덕왕의 아들로 인식해서 기록을 남겼던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무왕의 출생에 대한 기록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로 더 잘 알려진 삼국유사 기편 무왕조에 실린 내용입니다. 백제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 어머니가 과부가 되어 서울 남쪽의 못가에 집을 짓고 살던 중 그 못의 용과 상관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명이 서동이다. 그러니까 설화풍으로 서술된 삼국유사의 내용에서는 무왕이 빈여와 지룡, 즉 가난한 여인과 연못에 사는 용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화로 쓰여진 그 내용을 사실로 믿자는 것이 아니라 삼국유사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자면 무왕은 왕족이긴 했으나 적장자로서 왕자 대접을 받으면서 궁궐에서 살아온 인물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법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기록과 삼국유사에 실려져 갖고 있는 서동설화에 실려 갖고 있는 게 이제 약간의 상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왕을 법왕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서는 우리가 무왕의 계보를 달리 추적해 볼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왕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 것 같습니다. 김주성 교수의 설명이 이러한데 노중국 교수 역시 무왕의 혈통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뚜렷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삼국사기 기록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만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꼭 삼국사의 기록이라서 꼭 그 계보 관계를 해서 꼭 맞는다고 하는 장담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냐니까요. 이 동성왕하고 무령왕과의 관계이죠. 예를 들면은 삼국사기에는 무령왕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무령왕 묘지석이 나오고 그게 따져봤을 때 도리어 이모형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이런 문제하고도 연계시켜 보면은
이 삼국사기의 법왕의 아들로 나온 데서 그걸 그대로 확정짓기는 어렵다. 그럼 하필 그럴 때 이제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삼국유사 무왕조에 나오는 겁니다. 결정적인 문헌 자료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삼국유사 무왕조에 실린 우리가 흔히 서동설화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에서 무왕의 출신 성분을 추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왕께서 오늘 새벽에 승하하시었다. 조정 충신들이 왕위 계승을 의논하여 결정이 나는 대로 새로운 임금이 주관하여 장례를 치를 것이다. 조정에서 세도를 부리던 귀족들이 자신들을 억누르고 왕권 강화 시책을 펴는 법왕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왕을 시해합니다. 물론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이 임금을 제거했다는 사실을 숨겼겠죠.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하는데 왕위 계승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김주성 교수의 얘기입니다. 조선의 철종처럼 강화도에 가 있었던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강화도령을 국왕으로 이렇게 옹립한 것이 당시 세도 정치가들의 의도였던 것처럼 정말 법왕은 왕족이긴 하지만은 별 볼 일 없이 떠돌던 한 왕족을 귀족들이 이렇게 옹립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법왕의 아들로서 궁궐에서 자라나고 있었던 태자를 국왕으로서 옹립한 것인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깝죠. 귀족 세력이 법왕을 제거하고 정변을 일으켰다는 사실 자체가 가정이긴 하지만 만일 그랬다면 그 귀족 세도가들은 후임 왕위 계승자를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유감스럽지만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우리는 대왕을 떠나보냈소이다. 하루라도 비워놓을 수 없는 것이 임금의 자리인데 누구를 앉혀야겠소? 그야 당연히 승하하신 법왕의 아드님으로 하여금 아버님의 자리를 잇게 해야지요.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곧 태자의 즉위식을 거행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쉽게 후임자가 결정될 수도 있었겠죠. 법왕이 제2년 만에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제2년만 돌아가신 게 이게 뭐 자연적인 수명에서 돌아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 너무 짧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왕실을 일으키려고 하는 노력도 많이 한 것, 여기에 귀족들이 상당히 반발했을 가능성들, 이렇게 보면은 법왕은 도리어 실권 귀족들에 의해서 이제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법왕을 제거했다.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삼을 거냐 하는 것이죠. 법왕의 아들을 삼기에는 그 당시에 귀족들의 입장, 실권 귀족들의 입장이면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허허, 그건 아니 될 말씀이요. 우리 대성팔족이 연합을 해서 선왕을 시해했는데 그 비밀이 언제까지 비밀로 지켜질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만일 왕위를 물려받은 태자가 선왕 시해의 내막을 알고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날에는 우리 모두가 대역죄인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자는 얘기요? 돌아가신 선왕의 친아드님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클 것이요. 왕족의 자제 중에 우리 귀족들의 의견을 순순히 쫓아서 국사를 이끌어 나갈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할 것이요. 어허, 그 말이 옳습니다. 그럼 그리 합시다. 법왕의 친아들이 있었더라도 귀족들이 자신들이 권력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왕실의 다른 인물을 찾아 임금으로 옹립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왕의 친아들이 있었으나 귀족들이 법왕을 시해하는 과정에서 함께 제거했거나 아니면 아예 법왕에게 자제가 없었을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럴 경우 왕위 계승자를 옹립하려는 귀족들의 발길이 아주 바빠졌을 것입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눈엣가시 같은 임금은 떠나보냈는데 속히 후임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소? 그래야지요. 선왕에게 후사가 없으니 왕실 자제 중에 마땅한 사람을 간택해서 옹립해야 할 것이요. 몰락한 왕실 혈통 중에서 마땅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누구요? 왕실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 중에 산에서 나물이나 뜯고 말을 개면서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오호, 그 젊은 사람이 사는 데가 도대체 어디요? 저쪽 금마자라 들었소이다. 그럼 사람을 보내 속히 데려옵시다. 금마저는 지금의 익산을 일컫는 지명입니다. 삼국유사대로 하자면 무왕은 그곳에서 말을 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으리, 소인은 백제왕실에서 왔사옵니다. 백제왕실에서 이 시골까지 무슨 연유로? 왕자 나으리, 서둘러 궁궐로 들어가셔야 할 것이옵니다. 아니, 나는 시골에서 만화 키워서 먹고 사는 서동인데 궁궐에는 못하러 간단 말이오. 나으리, 대왕마마께서 갑자기 승하하셨는데 조정의 대신들이 나으리를 대왕으로 옹립하겠다 결정하여 소인이 모시러 온 것이옵니다. 뭐라 하였소? 나를 임금으로 세우기로 했단 말이오? 왕족 아닌 사람이 왕이 된다는 그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입니다. 그럼 서동은 일단 왕족입니다. 왕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삼국유사대로 따른다면 지룡입니다. 그 모세용인데 사실 이 용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건 아무한테나 붙이는 건 아니고, 그 서동의 아버지도 하여튼 용으로 어떤 상징될 정도의 이게 상당히 지위가 높았던 왕족인 것이죠. 왕족인데 이렇게 왕족 출신인 서동이 왜 이 익산에서 말을 캐며 비난한 생활을 했느냐, 이것도 또 설명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중국 교수는 삼국유사의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주인공 서동이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이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동은 어째서 왕족이면서도 시골에서 말을 캐고 산나물이나 뜯어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비천한 처지로 몰리게 되었을까요? 익산에서 말을 캐며 비난한 생활을 했다는 이 자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왕족은 왕족이되 몰락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몰락한 왕족. 그 몰락이라는 건 서동 때 몰락한 건 아니죠. 적어도 아버지 때나 그 위에 때나 이제 몰락을 하게 된 셈이고, 그래서 서동은 결국은 왕족이 돼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왜 몰락을 했느냐는 그 서동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 여러 가지 주로 정치적인 상황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겁니다. 그러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서 몰락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해서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여기서 서동과 선화공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삼국유사의 그 설화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백제의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그의 어머니가 서울의 남쪽 연못가에 집을 짓고 호러미로 살다가 그 못의 용과 상관하여 그를 낳았다. 어릴 적 이름은 서동인데 그의 재능과 도량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그는 평소에 말을 캐어 팔아서 생업을 삼았으므로 사람들이 그에게 서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어머니,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딜 가려고 진보통일을 단단히 꾸리고 나서느냐? 서라벌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서라벌이라니, 거긴 신라 땅이 아니더냐? 예, 그렇습니다. 그곳에 참한 규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색시를 데리러 간다는 말이더냐? 그렇습니다, 어머니. 소자가 천하절색의 색시를 데려올 터이니 기다리십시오. 그렇다면 어서 다녀오거라. 서동은 신라 진평왕의 셋째 공주 선화가 아름답고 곱기 짝이 없다는 소문을 듣고 신라의 서라벌로 갔다. 얘들아! 자자,
내가 만나는 거 줄 테니까 자 다들 이 모여봐. 아저씨 어디서 오셨어요? 뭘 주실 건데요? 잠깐만. 자, 내가 너희들 주려고 말을 가져왔다. 얘들아 잠깐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맛있는 말을 얼마든지 주지. 아저씨가 노래 하나를 가르쳐 줄 테니까 골목마다 다니면서 큰 소리로 부르면 돼. 무슨 노래인데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너희들이 부르기 좋은 노래야. 자, 우선 아저씨가 하는 대로 가사를 큰 소리로 따라해봐. 네. 선화 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 도련님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자, 이 곡을 붙여서 한번 불러보자. 서동은 여러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면서 자신이 지은 동요를 부르게 하였다. 이 동요가 서라벌 안에 잔뜩 퍼져서 신라의 대궐에까지 들어갔다. 그러자 대궐의 관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세상에 이런 망측한 경우가 있나? 아니, 그럼 시중에 떠도는 그 요상한 노래를 들었단 말이오? 그 망측한 노래가 온 서라벌에 퍼져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지 않소? 하도 요망스런 내용이어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끄럽소이다. 임금에게 간해서 공주를 궁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멀리 귀양 보내야 합니다. 이리하여 공주를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게 되었는데 어머니인 왕비가 공주에게 순금 한 마를 노자로 주었다. 공주가 귀양살이할 처소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공주마마! 절 받으십시오. 나는 이제 공주가 아니라 나라의 죄를 짓고 귀양 가는 몸인데 내게 절을 하다니 당신은 누구시오? 소인이 공주마마를 호위하게 해주시오. 좋습니다. 나를 호위해 주세요. 공주는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는 못하였으나 우연히 마음이 끌리고 좋았기 때문에 따라오게 해서 남몰래 관계를 한 뒤에야 서동이란 이름을 알고서 노래가 맞는 것임을 믿게 되었다. 함께 백제까지 온 두 사람은 왕후가 준 금을 내어놓고 장차 살림 꾸릴 일을 의논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누런 것들은 도대체 무슨 물건이요? 아니, 황금을 모르시다니요. 우리는 이 황금으로 한평생 부자로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까지 물건으로 어떻게 평생을 부자로 살 수 있다는 것이오? 내가 어릴 적부터 말을 키던 데 가면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서 흙더미같이 쌓여 있어. 아니, 그 말이 정말입니까? 이것은 세상에 다시 없는 진귀한 보물입니다. 만일 당신이 금이 흙더미처럼 쌓여있는 곳을 아신다면 그 보물을 신라의 궁궐로 실어보내면 어떻겠습니까? 좋소.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서동이 말을 캐던 곳으로 가서 금을 끌어모아 산더미처럼 쌓았다. 그런데 그것을 신라로 실어나를 일이 막막한지라 용화산 사자사에 있는 지명법사의 처소로 찾아가서 금을 실어나를 계책을 물었다. 내가 신통력을 발휘하여 금을 신라 궁궐로 보낼 수 있으니 가지고 오너라. 그리하여 금을 사자사 앞에 날라다 쌓아놓고 공주가 쓴 편지도 함께 가져다 놓았다. 나무 관세음보살. 지명법사가 신의 힘을 빌려서 하룻밤 사이에 신라 궁중으로 운반하였다. 신라의 진평왕은 그런 신기로운 일을 기이하게 여겨 더욱 존경하면서
서동에게 편지를 띄어 안부를 물으니 서동이 이 까닭으로 백제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그 뒤로도 익산의 용화산 밑에 미륵사를 짓게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으나 그것은 서동이 왕이 된 다음의 일이고 서동이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은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습니다. 그럼 이 설화의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설화의 남자 주인공인 서동의 서자는 칡처럼 산에서 자생하는 말을 일컫는 한자입니다. 요즘은 이것을 밭에다 재배해서 건강식으로 먹기도 하죠. 그러니까 양치는 아이를 목동이라 하는 것처럼 말을 캐는 아이, 그래서 서동이라고 했겠죠. 이 설화를 고대 설화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자면 일종의 영웅설화라고 할 수 있겠죠. 말을 캐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서동이 일약 임금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노중국 교수의 설명입니다. 고구려 주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태어나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고 하다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러면 되게 이제 영웅설화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련을 거치고 그것을 극복을 함으로써 영웅의 자질에 이제 발휘되어진다는 이런 구도인데, 서동도 자기가 자력으로 해가지고 왕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난한 삶을 살다가 결국 이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주 이게 암울한 군주가 아닌 굉장히 과단성 있는 군주로서 활동한 모습을 봤을 때 서동설화에 나오는 그 왕이 백제의 제30대 임금 무왕이라고 한다면 신라에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기 위한 그의 뛰어난 활약은 가히 영웅이라 할 만하고, 따라서 이 설화를 영웅설화라고 부를 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설화를 영웅설화로만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주성 교수 얘기를 들어보시죠. 서동이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는 영웅설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동이 왕이 되어 가지고 왕비와 함께 바로 익산 지방으로 내려와서 미륵사를 창건했다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이 말미에가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삼국유사에 실린 무왕조, 즉 서동설화는 크게 앞부분의 영웅설화와 뒷부분의 미륵사 창건 연기설화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혼합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을 캐던 서동이 신라 공주의 도움을 받아 백제의 왕이 되었다. 여기까지는 영웅설화의 한 전형이라고 할 만한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용화산 밑에 있는 연못을 메워서 미륵사를 짓는다는 이른바 사찰 연기설화가 영웅설화에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서동설화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즉 이 설화의 주인공 서동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동설화라고 합니다만 삼국유사의 편찬자였던 이련은 이 설화의 제목을 무왕이라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설화의 주인공 서동이 백제의 무왕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련은 무왕이라는 제목 옆에다 또 이렇게 할 줄을 달아놓았습니다. 예책에 무광이라 돼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백제에는 무광왕이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련이 삼국유사를 쓰면서 자료로 삼았던 문헌에는 굳셀 무자에 편안할 강자, 무광이라 돼 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백제에는 무광왕이 없기 때문에 무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목을 무왕으로 붙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설화의 본래 내용대로 하자면 시골에서 말을 캐며 지냈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한 뒤에 백제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바로 무광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백제의 왕 중에 무광왕은 없습니다. 그럼 누구일까요? 학계에서는 삼국유사를 지은 이련처럼 무왕이라고 보는 견해가 대체적이나 제24대 동성왕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대로 그대로 무왕으로 보는 견해가 좀 일반적이고요. 또 다른 건 이제 동성왕 쪽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동성왕이 이제 말다왕이라고도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 보면 동성왕의 다른 이름이 말다입니다. 말다인데
이 서동을 이제 말통대왕이라고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신정 동기 여지 성나에 보면 말통대왕이다. 말통 이거 말다하고 어문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하고 또 이게 말다로 불린 이 동성왕이 실제로 신라 왕녀하고 결혼을 하죠. 이찬 비지배의 딸하고 이제 그 결혼을 합니다. 동성왕 15년 봄 3월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 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 설화 속의 무강왕은 동성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의견이죠. 더구나 이때는 나제 동맹이 맺어져서 두 나라 사이가 화평했으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었으나 익산에서 미륵사터가 발굴되면서 설화 뒷부분에 나오는 미륵사의 창건 시기가 동성왕 재위 시기와는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동성왕설은 그 개연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제기되는 설이 문영왕설입니다. 설화 속의 서동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왕후가 무강이라 했는데 첫 글자 무자는 서로 같고 무강의 강도 편안할 강자이고 문영의 영자도 편안할 영자이니 같은 이름이 아니냐 이런 풀이입니다. 그러나 문영왕이 재위했던 시기와 설화에 나오는 미륵사 창건 시기를 들어서 이 역시 가능성이 적다고 얘기합니다. 노중국, 김주성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기로 하죠. 강자가 이제 편안할 강자고 영자도 편안할 영자고 이러니까는 무강 있고는 무령 뭐 이렇게 이제 그 보는데 글자 뜻만 가지고 하면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그 미륵사 창건이 이 연대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집니다. 이 이제 미륵사 창건이 이게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이후에 대해진 것은 이건 이제 분명해지는데 이게 이제 백제가 사비로 천도한 538년이고 문영에 돌아간 게 523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령왕 때에 익산에 미륵사가 세워질 수도 없는 거죠. 문영왕도 영이라고 하는 게 편안할 영자이기 때문에 두 개의 의미가 같습니다. 따라서 무광왕과 문영왕은 상당하게 상통될 가능성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서동설화가 미륵사의 창건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미륵사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무래도 7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7세기 초반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무왕으로 비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화의 여주인공 선화가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나오는데 만일 서동이 문영왕이라면 문영왕 시기의 신라 임금은 진평왕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성립되기 어렵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심지어 일부 국문학 전공자들 사이에서는 서동 설화의 주인공이 원효대사일 것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원효가 요속공주와 사랑에 빠져 설총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거니와 공주와 결혼을 했으니 그가 아마 서동이 아니었을까 이런 발상이죠. 더구나 원효의 아명이 서당이니 서동과 발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원효의 다른 이름이 서당입니다. 서당 화상이라고 서당, 예? 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그렇게 먼저 연계를 시켜서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 서동의 실체를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될 거는 이 사람이 나중에 백제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백제의 왕이 됐다는 그건 이제 백제하고 관련된 인물로 일단은 정리를 해야지. 근데 음이 유사하다든가 뭐 이래가 또 공주하고 결혼했다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동은 백제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누구냐 하는 걸 이제 따져야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동설화에 나오는 무강은 백제 30대 임금 무왕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일본 청년원에 보관되어 있는 관세음 응엄기라는 책을 보면 백제의 무강왕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넓을 광자를 쓰는 이 무광왕은 서기 639년에 살았던 왕이라고 돼 있는데 백제 왕실 연대표로 계산을 하면 이때가 무왕 40년이 됩니다. 그럼 무광왕 있고는 무왕 이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게 넓을 광자이라 보면은 그 자형이 글자 모양이 그게 편안할 광자가 상당히 좀 비슷합니다. 무광 있고는 무광하고 편안할 광의 광이나 넓을 광의 광이 이렇게 같이 서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삼국유사인 무광왕은 무왕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단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로 하죠. 그런데 서동설화를 들으면 언뜻 또 다른 설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때의 사람으로 그 용모가 기이하게 생겨 우스우나 마음씨는 착했다. 그는 집이 몹시 가난하므로 항상 걸식을 하여 어머니를 봉양하였고 다 떨어진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시정을 왕래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다. 한편 평광왕의 어린 공주가 울기를 잘하므로 삼국사기 열전편에 나오는 고구려 장수 온달에 대한 설화의 첫 부분입니다. 가난해서 느릅나무 껍질이나 벗겨 먹던 온달과 말을 캐서 생계를 유지하던 서동의 처지가 비슷하고 공교롭게도 여주인공들이 양쪽 다 공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공주의 도움을 얻어서 출세했다는 점도 비슷하고요. 물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혼은 이거는 국내에서의 결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화공주하고 서동의 결혼은 이거는 요새 말로 국제 결혼이죠. 예, 국제 결혼일수록 이거는 그 정략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국제 결혼 속에서 개인과 개인 어떤 애정을 표시한다는 건 그거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게 국제 결혼이라는 측면, 서동하고 그게 선화공 공주가 이게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 여기는 정치적인 목적이 훨씬 더 그 개재되어 있을 수 있다. 그건 그렇고 온달전과 서동설화의 또 하나의 공통점을 들자면 여주인공에 해당하는 두 공주가 금부치 같은 보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미천으로 남자들을 출세시킨다는 점입니다. 평강공주도 궁에서 가지고 나온 폐물로 말도 사고 세간살이도 장만해서 온달을 장수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기왕의 삼국유사의 서동설화와 삼국사기 열전편의 온달전을 비교한 김에 이 두 설화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한다면 남자 주인공의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온달은 누추한 자신의 집에 찾아온 평강공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어린 여자가 다닐 곳이 아니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여우나 귀신이 틀림없을 것이오. 아이씨,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썩 물러가시오. 온달의 어머니도 귀한 사람을 누추한 곳에 들일 수 없으니 물러가라고 사양합니다. 그러나 서동설화의 서동은 정반대입니다. 서동설화와 온달설화의 커다란 차이점은 서동설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동이 선화공주에게 접근해 가기 위해서 선화공주를 일단 모함한다라고 하는 이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즉 남자가 여자를 모함을 해서 결국은 혼인을 성사시키게 되고 그 혼인을 통해서 남자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모티브는 비슷하지만은 구체적인 점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것 한 가지. 삼국유사에 나온 대로 서동설화에 등장하는 선화공주는 정말로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이었을까요? 진평왕은 자신을 석가에다가 비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마야 부인이라고 불렀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석가모니가 되겠죠. 근데 아들이 불행하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녀인 바로 선덕여왕이 왕위를 잇게 되고, 그 다음 진덕여왕은 바로 그 진평왕의 동생인
아빠의 딸이 진덕 여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초 여왕인 선덕과 진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진평왕의 나머지 딸들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서동설화의 나머지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기로 하죠.